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4장, 5장에서 조건문과 그리고 반복문에 대해서 이제 참 많은 연습을 했다, 그죠?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들이 제 강의만 보지 아니하고 제 강의를 넘어서서 다른 타 서적들과 인터넷 서칭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었다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많이 기본기에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6장, 7장까지 걸쳐서 함수를 제가 섹션을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강의를 할 텐데요. 이 함수 부분이 좀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게 뭐였습니까? 함수 중에서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게 뭐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죠? 우리가 했던 abs라는 함수도 있었고, 그리고 input 함수도 있었고, 그리고 int 함수도 있었고, 그리고 뭐 또 뭐 있습니까? print라는 함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함수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장 함수, 즉 다시 말해서 파이썬에서 사용자들, 즉 이거를 말할 때는 이제 프로그래머들을 의미하죠. 개발자들한테 좀 더 쉽게 개발을 하고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일종의 라이브러리 형태로, 모듈 형태로 이제 라이브러리가 모여서 모듈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 그러한 내장 함수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장 함수들은 우리가 가져다가 쓰면 되죠. 용도를 알고. 그래서 지금까지 썼던 거는 정말 뭐 이런 말을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세 발의 피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함수들은 우리가 이제 차츰차츰 해가면서 이 강의가 끝나도 그 함수들의 전체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넓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필요한 함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보다가 소스를 보다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 닥스가 있습니다. 도큐멘테이션. 그 라이브러리에 가서 우리가 찾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내장 함수들만 사용하리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에 들어가시고 개발 직군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그 회사만의 특유의 라이브러리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함수들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임포트를 해서 가져다가 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알아봐야 될 거는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알아봐야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 사용자 정의 함수 안에 내에서 위와 같이 이러한 내용들과 같은 내장 함수를 이용을 해서 또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우리가 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키포인트를 맞춰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지금까지의 기본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함수 부분을 다루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 함수 부분이 C 언어를 예를 들어 볼게요. C 언어 같은 경우는 함수로 시작해서 함수로 끝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함수가 중요합니다. 물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오면서 함수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제 메서드라는 이름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물론 아직까지도 파이썬이나 뭐 C 언어나 이런 곳에서는 함수라고 칭을 하죠. 물론 요즘에는 함수와 메서드를 적절히 다 지원을 하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파이썬도 어차피 뒤에 가면 우리가 좀 많은 지식을 쌓고 나서 뒤에 가면 클래스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함수를 메서드다라고 이제 칭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클래스를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변수를 배웠죠. 그죠?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특성과 그리고 데이터 타입 그리고 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제도 해봤고, 그리고 조건문과 뭐 반복문을 통해서 이러한 변수들의 활용 가치를 알았단 말이죠.
이게 이제 변수를 알고 또 함수를 알게 되면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클래스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멤버 변수와 멤버 메서드가 되어서 하나의 클래스로 설계단에서의 클래스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이제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큰 그림은 그래요. 알겠시겠죠?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 함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봐야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함수의 개요라고 합니다. 그죠? 함수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거죠. 자, 함수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명령어들의 모음을 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에서 봤던 abs라는 함수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도 있네요. 그죠? 얘는 우리가 안에 어떻게 얘가 구현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단지 얘는 우리가 이 함수를 호출하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00이라는 인자값, 매개 변수를 주게 되면 얘는 리턴 값이, 그러니까 반환하는 값이 100으로 리턴이 되죠. 절대값으로. 이와 같이 여기에 이렇게, 이거는 파이썬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함수, 내장 함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와서 적절히 이용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개발자들도.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만들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자, 한번 봅니다. 이미 앞서 많은 함수들을 우리는 사용을 했죠. 화면에 무엇인가를 출력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프린트 함수를 떠올릴 겁니다. 맞죠? 그래서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면 될 것이며, 사용자에게 무엇인가 입력을 받고자 한다면 input이라는 함수, 우리 많이 썼다 그죠? 써서 뭐 문자를 입력해라, 숫자를 입력해라 뭐 등등을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받아들이는 함수였죠. 맞습니까? 그래서 in output을 우리가 할 때는 input, output은 print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하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지금까지도 사용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수는 작업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 자, 우리가 이게 뭐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 abs 봐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max라는 함수도 있었죠. 그죠? 이거는 전달값이 a와 b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가 리턴하는 것은 둘 중에 값을 비교를 해서 큰 값으로 리턴을 해주는 거였죠. 반환을 해주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max를 함수명이라고 하고요. 이 a와 b 두 개가 들어가 있다. 그죠? 이거를 우리는 전달 값이죠. 외부에서 우리가 해봤듯이 호출할 때 max하고 10, 20 이런 형태로 우리가 호출을 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0과 20을 우리가 변수명으로 이렇게 던져도 된다라는 거죠. 맞죠? 그거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이제 우리가 함수에다가 호출하면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몇 번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자, 매개 변수가 가장 많이 쓰이는 값이고요. 가장 많이 불리워지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개 변수, 인자값, 파라메타, 그리고 아규먼츠라고 이렇게 다 동일한 값입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서적들마다 혹은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매개 변수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인자값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파라메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규먼츠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의미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전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함수 혹은 뒤에 가서 클래스를 배우면 메서드의 매개 변수, 인자값, 파라메타, 아규먼츠처럼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업에 가시면 야, 그 매개 변수 뭐 넣었어? 인자값 뭐야? 뭐 파라메타 뭐야? 아니면 아규먼츠는 뭐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매개 변수하고 동일한 내용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공부를 좀 했다라는 소리를 듣겠죠. 그죠? 매개 변수만 딸랑 알고 있으면 파라메타가 그 뭐야? 파라메타가 뭡니까?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 있으면 함수는 그죠? 그리고 작업이 완료된 후에 작업의 결과를 호출한 곳으로 반환하죠. 그죠? 반환하는 것도 있고요. 반환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리턴 값 혹은 반환 값이라고 우리가 이제 반환 값 혹은 리턴 값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만약에 맥스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큰 수를 리턴하니까 얘는 인트 타입으로 그죠? 인트 형태의 타입으로 이렇게 우리가 A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물론 적으면 안 되겠죠. 다른 타 언어에서는 적어야 되겠지만 데이터 타입을 하지 않더라도 이걸 타입을 찍어보면 20이 넘어왔으므로 이쪽으로 저장이 되죠. 그죠? 저장이 되면서 프린트해서 우리가 타입 함수를 이용해서 찍어보면 이거는 클래스 인트라고 나온다라는 거 우리 이미 다 해봤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함수는 입력을 받아서 처리한 후에 결과를 반환하는 상자로 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돼 가지고 그죠? 이렇게 비슷하게 돼서 이렇게 돼서 여기에 결과값이 나오게끔 해서 이게 함수였잖아요. 그래서 y는 fx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에 x 값을 주면 y 값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수학처럼 무조건 반환값이 있어야 되냐? 무조건 인자값이 있어야 되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리턴값, 즉 반환값이 없을 경우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매개 변수의 값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함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함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함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선언을 하고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반환이 될 수도 있고 반환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알겠죠? 예. 그래서 아래 그림은 ABS 함수는 외부로부터 정수를 입력받죠. 매개 변수로 그죠? 인자값으로. 그래서 정수를 입력받아서 절대값을 계산해서 반환을 이렇게 해주는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소스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우리가 따로 이 파이썬에 이 ABS 함수가 어떠한 코드로 만들어져 있는지 우리가 찾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코드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구태여 우리가 이거를 파이썬에서 내장 함수로 제시를 해줬는데 우리가 이 코드를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용도를 잘 알고 라이브러리 목록에 올라와 있으면 우리가 그게 어떠한 매개 변수를 던지고 어떠한 리턴 값을 주는지에 대해서만 알고 활용을 잘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궁금하시다면 제가 실습 시간에 한번 이 코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되는 게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ABS 함수를 지금 내장 함수로 만들어 줬잖아요. 그죠? 저 파이썬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 함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즉 다시 말해서 호출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호출해야 얘는 비로소 실행을 하죠. 동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함수를 선언하고 구현하고 그렇게 딱 함수를 정의를 해놨으면 얘는 설계도처럼 그냥 멍하게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호출을 하지 아니하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러한 절대값을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ABS 함수를
지속적으로 호출해도 문제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이러한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절대값을 찍을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코드를 중첩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함수 안의 명령어들을 실행하려면 우리는 함수를 호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call 한다라고 해요. 알겠죠? call 한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함수 2장 중에 가면요. call by value가 있고 call by reference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의 디테일한 내용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게 된다. 자, 전문적인 용어로 IT 용어로는 call이라고 합니다. 뭐 어차피 call이 부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말이다 해놓고 value에서 얘는 abs 함수를 불렀어요. call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매개 변수, 인자값, 파라메타, 아규먼트 값으로 마이너스 100이라는 음수를 줬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int 타입이다. 그죠? 근데 절대값은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100이죠. 그러면 얘는 결과론적으로 리턴하는 값, 반환하는 값이 100이 되죠. 100이 여기에 ABS 함수 내에서 막 어떤 코드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리턴을 쳐주죠. 100이라고. 그러면 이 100이라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찍어보면 물론 여기에 데이터 타입을 우리는 따로 적어주지 않습니다만은 파이썬에서는 자 얘는 타입을 찍어보면 인트로 나오죠. 맞습니까? 이렇게 함수는 초창기 때부터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상당히 예전부터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배울 때부터. 그래서 동일한 함수를 여러 차례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함수가 이게 필요해. 그러면 절대값을 구할 때마다 ABS 함수처럼 이러한 구형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적어줘야 되는 아주 번거롭죠. 그죠? 그래서 코드를 재사용하는 기술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도 이게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함수를 선언하고 구현을 했던 내용이 있다면 그걸 다시 재사용을 한다. 재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클래스도 마찬가지죠. 설계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설계도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도만 볼 줄 알면 같은 제품군을 계속 찍어낼 수가 있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얘도 계속 호출하면 그만해요. 호출하면 해당하는 값에 대한 절대값을 계속 리턴을 해주죠. 반환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코드도 제거를 해주고 한 번만 딱 만들어 놓으면요. 그죠?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코드의 중복도 막아주고 그리고 코드의 양도 정말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예. 즉 다시 말해서 동일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코드를 복사하거나 기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면 코드를 상당히 간결하게 만들 수 있다. 맞잖아요. 이거 절대값 하나 구하는데 이렇게 이 함수 한 줄만 호출하면 되는데 이거를 절대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또 x에다가 들어온 값을 x를 다시 다른 변수에다가 양수 곱하기 뭡니까? 마이너스 1을 해서 거기다가 100을 이제 들어가는 그런 코드도 또 적어야 되며 그걸 또 찍어야 되고 뭐 등등의 작업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코드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이용을 하면 우리는 코드를 상당히 간결하게 만들 수가 있고 아울러 하나의 큰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야, 니는 우리 회사에서 근속 연수가 제일 오래된 사람을 이제 구하는 그러한 함수를 만들어 봐. 알겠지? 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함수를 만들겠어. 그러면 이거는 개발할 때 분업도 가능하죠.
얼마든지. 그래서 개발팀에는 개발 1팀도 있고 2팀도 있고 물론 규모에 따라서 뭐 10팀까지도 있는 데도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사람의 즉 개발자들이 이제 이러한 함수 즉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자기네들이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놓고 정의해 놓으면 가져다가 땡겨다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고 땡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import random, import from, import from mass, import asta 뭐 이런 식으로 했듯이 그런 건 내용들이 함수들이 딱 저장되어 있는 그러한 파일들을 import 수입하다, 땡기다 그 내 소스 코드로 땡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다가 쓴다라는 뜻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되어 있죠. 구조화된 거니까. 자, 라이브러리는 라이브러리대로 따로, 내 개발 코드는 내 개발 코드대로 따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구조화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거고, 아울러 또한 특정한 동작을 하는 코드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다 그랬죠. 자, 따로 작성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따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코드의 유지 보수가 매우 쉬워지죠. 이 함수 써봤는데 결과가 이상하더라. 그러면 개발 코드는 건드릴 필요 없고 라이브러리 코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뭐가 틀렸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두 개 다 소스를 건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라이브러리가 이제 우리가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잘못됐다면 그것만 수정하면 된다는 거죠. 모디파이만 하면 이제 유지 보수가 굉장히 관리가 편리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이번에 함수의 필요성입니다. 함수의 필요성을 한번 보죠. 자, 컴퓨터 즉 PC 본체의 자원,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우리가 또 전문적인 IT 용어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소스라고 합니다. R이죠. C 맞나요? 네, 리소스라고 하는데 이 자원에 해당하는 것들이 우리가 통상 CPU, 그죠? CPU 그리고 캐시 메모리라는 게 있죠. 그죠? 캐시 메모리 CH죠. CHSH인가요? 뭐 아무튼 CH인가요? 뭐 캐시 메모리가 있고요. 그리고 램이라는 것도 있고, 그죠? 램이라는 것도 있고, 롬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매개체들이 많죠. 예전에 뭐 CD도 있고, 그죠? 그리고 DVD도 있고, 그리고 플라피 디스크 이런 것도 있고, 혹은 또 하드 디스크도 있고, 그죠? 요즘엔 또 SSD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리소스예요. 아시겠죠? 이러한 리소스들은 우리가 한번 처음에 컴퓨터를 만들 때 조립을 하든 아니면 완제품을 사시든 간에 딱 정해져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여러분들은 램과 그리고 그래픽 카드 이런 것들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CPU는 당연히 좋아야겠지만 그 다음으로 보는 게 그래픽 카드하고 램을 많이 보신다. 그죠? 예. 그리고 마더보드도 보고요. 그죠? 메인보드. 그리고 뭐 SSD. 요즘에 이제 하드디스크나 그냥 일반 디스크나 DVD, CD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다 사장이 됐죠. 그죠? 사장이 되고 이제 없어졌죠. 거의 다. 그런데 뭐 아직까지 제 컴퓨터에는 DVD 멀티라는 그러한 아직 지금 생각해 보면 구시대적인 그죠? 그러한 이제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뭐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듯이 복고풍을 즐기다시피 레코드판이라는 것도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예전에는 또 여러 가지 저장 장치들이 많았습니다. 그거 설명까지 해드리려 그러면 컴퓨터 구조론을 제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까지 설명하면 뭐 역사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자, 아무튼 이러한 컴퓨터 자원은 8기가, 4기가, 12기가, 16기가 이렇게 딱 한정적이죠. CPU도 마찬가지예요. CPU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i5다.
뭐 i7이다, i9이다. 아니면 뭐 요즘에는 또 이제 AMD가 이제 인텔을 서서히 좀 CPU 시장에서는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지금 판국이죠. 가격적인 면에서도 가성비도 좋고 그죠? 자, 뭐 여튼 그러한 성능들은 전부 다 딱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정된 자원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 한정된 자원을 잘 이용하느냐가 관건이죠. 프로그래밍이. 그죠? 그래서 역시 프로그램 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역시 우리가 하드디스크나 SSD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읽어올 때 실행을 사용자가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바로 램이라는 공간과 캐시 메모리라는 공간을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 메모리에 그 프로그램이 로딩이 됩니다. 로딩. 그러면서 이제 그거 로딩된 내용들을 뭐 출력 스트림인 그래픽 단자죠. 그죠? 그래픽 단자로 통과가 되면서 우리 모니터에 혹은 TV 이런 이제 TV하고 같이 되어 있는 그런 것 쪽에 이제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즉 뿌려지는 거죠. 그 내용들이. 그죠? 그래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역시 한정되어 있다. 즉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동일한 처리를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계산기 하나만 봐도 그렇죠. 더하기 함수 이런 것들 그리고 마이너스 빼기 뭐 이런 기능들이 우리가 수시로 사용하죠. 수시로 뭐 더하기 뭐 빼기 뭐 곱하기 뭐 나누기 뭐 루트는 어쩌고 로그는 어떻고 등등 뭐 다 사용하잖아요. 계속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일한 처리를 반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이때 이거를 우리가 이미 작성한 코드를 재활용을 해 줌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그죠? 왜? 계속 만들면 메모리 공간만 차지하잖아요. 변수가 또 차지하고 함수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들이 또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이러다 보면 함수가 아니죠. 그 처리 코드들이 계속 중복된다면 메모리량 그리고 CPU의 간섭 이런 것들만 늘어나고 프로그램의 성능은 뭐 그대로 뭐 훨씬 더 안 좋아지죠. 그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면서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을 만들어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한번 처음에 만들 때만 멋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가져다가 호출만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간단하게 지금 여기에 그림을 한번 보죠. 우리 이거 이제 읽을 줄 안다 그죠? sum 0 해서 for i 루프 변수에다가 1에서 11 스탑값 포함하지 않으니까 1에서부터 10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누적시키고 있고 결국에는 sum 값은 55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반복문에서 확인을 해봤다 그죠? 아울러 밑에 거 봅니다. 밑에 것도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그쵸? 21이라는 스탑값 매개 변수의 스탑값만 틀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내가 1에서 11 사이에 있는 즉 1에서 10까지의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또 써야 되며 그리고 1에서 21까지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또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30까지 40까지 50까지 그러면 코드의 양이 미친 듯이 늘어나죠. 이렇게 되면 아주 비효율적인 코드고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바로 getSum, getUndersum 이렇게 해놓고요. 이걸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함수로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죠. getSum에서 매개 변수로 두 개를 던지고 있어요. 정수값으로 1, 10이고 이건 1, 20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호출하니까 자 요렇게 정의되어 있는 자 def definition 정의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getSum 함수명이다 그죠? 그리고 start en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내용은 그대로 이 내용이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맞죠? 들어갔고 지역 변수 sum 하나 선언해 놓고 여기에다가 range 함수 썼죠?
그리고 나서 and 플러스 1을 했다. 그죠? 그리고 나서 sum 해서 누적시키고 return sum 해주면 getSum의 결과는 누적된 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sum이라는 혹은 합이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만들었던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값을 55를 얻을 수 있고, 이거는 1에서부터 20까지의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호출하면, 하나만 이렇게 멋들어지게 선언을 해 놓으면 두 개 사이의 정수의 값을 구할 때, 합을 구할 때, 누계 합을 구할 때는 항상 우리는 getSum만 호출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매개 변수의 값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범위를 제시를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죠, 이제? 이제 이 함수가 왜 필요한지. 그죠? 이렇게 다 코드를 적을 겁니까? 아니죠. 합계를 구하는 함수를 이렇게 딱 하나만 정의해 놓으면 가져다가 땡겨다가 쓰기만 하고 호출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함수는 재앙이라고 적어놨네요. 객체 지향인데요. 그죠? 죄송합니다. 객체 지향입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뭐라고요? 메서드다라고 제가 지칭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예, 요거는 나중에 나올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한번 들어봤다 생각을 하시고요. 자, 위에 그림과 같이 이미 설명 다 했지만 한번 리뷰를 해보죠. 두 개의 코드 조각은 매우 유사하다. 정수의 합을 계산하는 코드인데 매개 변수의 값만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10, 이거는 20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리 얘기할게요. call by value라고도 합니다. 즉 값을 넘어가면서 이걸 호출하면서 여기에 복사가 되거든요. 값이 메모리적으로 복사가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자, 매개 변수의 값만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만약 함수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거 다 적어야 되죠. 그죠? 동일한 코드를 복사해서 매개 변수만 바꾸어 붙여넣기, 복붙해야 된다. 그죠? 이러한 작업은 이게 몇 개 안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용자가 범위가 1에서 10이 될 수도 있고 1에서 10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에서 10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경우의 수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거 다 적어줄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고 코드의 증가, 가독성 저하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발생시킨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펑션, 함수라는 거예요. 함수를 이렇게 이용을 하면 우리는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처리 단계를 하나로 모아서, 그죠?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한 번만 딱 정의해 놓고 가져다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호출만 하면 되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이게 호출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함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수가 없으면 코드량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그죠? 그리고 코드도 보기도 안 좋을 거예요. 이래 짰어.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할 겁니다. 같은 프로그래머로서 그렇게 바라보면 참 우울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깔끔하게 함수로 선언해서 가져다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자, 요까지 해서 함수가 무엇인지는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앞서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함수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이렇게 필요성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론을 여기서 일단 시간이 좀 돼서 하나 끊고요. 다음 시간에 이론 시간에는 이제 이 함수를 구성하는 인자들이 있어요. 선언부와 그리고 구현부로 나누어지고 이 함수들을 문법, 그죠? 함수의 문법하고 이제 일종의 예제들을 이렇게 하고 장점까지 살펴보고 우리가
그 다음 3강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함수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테스트하는 코드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개념을 조금 타 언어를 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좀 이해하시겠지만 처음 맞닥뜨리시는 분들이라면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강의는 마무리할게요. 자, 다들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